일본의 남녀 혼탕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도쿄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쿄돔에 사우나가 있거든요. 이건 옛날 목욕탕도 아니고 정말 현대식 사우나입니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때를 밀어주시는 세신사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갔는데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룰루랄라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의 남녀 혼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은 정말로 성진국인가요? 자, 선진국도 아니고 성진국. 이건 뭐 대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선진국에서 앞에를 성자, 성에 관련된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고 성에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인가, 그런 성에 관련된 문화들이 발달한 나라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제 경험을 하면은 제가 이제 거의 25년인가 26년 전에 처음 일본 여행을 할 때 엄청 문화 충격을 약간 받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호텔에 묵는데 그 밤에 TV를 틀었더니 심야 방송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위, 노출이나 아니면 거기서 뭐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게 끝내주더라고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뭐 결혼하기도 전이었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놀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가는데 그 선배가 제 손을 꽉 붙잡고 너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못 가는 데다. 그래갖고 흔히 섹스숍이라 그러죠. 서양에 있었던 그런 성기구들을 파는데 당연히 일본은 그때 합법이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이제 성인용품점이라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다 불법이었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별세계더라고요. 정말 놀랐던 게 막 건물 하나 전체가 그런 숍이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그 뭐 AV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와 진짜 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길 나와서 가부키초라고 도쿄에 있는 그런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거 여기 한번 또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해야 된다 해서 갔는데 그때는 정말 진짜 이게 제일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는데 가부키초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이런 그런 풍속업소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런 성 관련 업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호스트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호스트바가 있으니까. 근데 호스트바가 있는 것까지는 그러는데 호스트바 앞에 호스트들의 사진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진들을 붙여놓는 거야. 거기까지 그랬는데, 사진들의 정말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그 지명이 제일 많고, 매출 1등. 그 사진 큰 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좀 작게 붙어 있고, 그건 정말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좀 약간 부끄러울 텐데, 이래서 암암리에 좀 이런 걸 할 텐데, 여긴 정말 개방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개그맨인가요? 김경욱 씨인가요? 그분이 다나카로 하는데 그 다나카 상이 갖고 있는 그 헤어스타일과 이런 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호스트들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너무 충격적인 관심이 가니까 한국에 와서 책을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일본의 풍속 문화, 성문화에 대한 책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다 책에서 배운 겁니다. 책에서 배웠는데, 소프란도, 이메쿠라, 이런, 타레쿠라, 노조키야, 패티시, 이런 것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런 진짜 어마무지하게 이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다. 라는 거를 알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본을 성진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또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그 뒤로 이걸 알고 좀 놀랐는데 일본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삽입성교가 불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삽입성교가 불법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보통 유사성행위라고 통칭하는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책에서 배운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진짜 실제적으로 삽입성교로 들어가면은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 누가 잡느냐. 물론 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중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이중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성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하고 이중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자, 일본이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관대한 거는 첫 번째는 전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센코쿠 시대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일본은 자나깨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남녀 성비가 되게 불균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성에 대해서 여기서 생겨난 게 요바이라는 문화가 생겨났는데 요바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이제 기혼들은 대부분 아니고, 이제 미혼이거나 이제 과부거나 예를 들어서 그 남성들이 여성의 방에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들기고 그러면은 여성이 받아들여가지고 원나이트, 하룻밤을 보내고 그냥 다음날은 그냥 깔끔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뭐 그렇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 부모들 중에서 우리 딸이 요바이가 너무 안 들어오면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의 문화들이 되게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전란으로 남녀 성비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유교가 발달을 하긴 했지만, 일본도 유교가 꽤 발달을 했습니다. 유교도 다양하게 유교들이 꽤 발달을 했는데, 유교의 문화가 일반 서민들까지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어느 집안이거나 다 양반처럼 돼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다 이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유교적인 관념들이 있고 뭐 남녀 칠세 부동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토입니다. 신토. 일본의 고유 종교. 지금도 뭐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다 신토들 얘기가 나오죠. 신토의 문화는 뭐냐? 일본의 그런 굉장히 고대부터 내려왔던 종교의 특징은, 그건 사실 일본만이 아니고 고대 종교들의 특징은 당연히 다산, 풍요를 위해서 어떤 성행위 같은 건 되게 장려하고, 뭐 서양에서도 뭐 그리스의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녀들이 전부 다 그런 매매춘을 성매매를 하는 그런 식이 됐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재밌는 건 우타가키라고 이 신토에서 유래된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는 정말 이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다가 눈이 맞으면 잠깐 가서 뭔가를 하고 오는 겁니다. 대낮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심지어는 제가 이거는 뭐 진짜 얘기만 들었는데, 혼욕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혼욕 중에서도 이런 남녀들의 맞성 같은 거를 남녀 혼탕에서 이제 서로 정난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상견례를 할 때 사돈들이 모여가지고서 상견례를 한다는, 이건 제가 들은 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성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였다. 이게 사실 변하기 시작한 건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문화들을 좀 억제하고 혼탕도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던 요바이도 금지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 재밌는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심지어는 일본의 천지창조 신화를 보면은, 한번 이거는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니까 보시면 굉장히 야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근친에 대한, 일본의 천지창조가 뭐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게 남매의 신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남매의 신이 이제 천지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남매의 신이 서로 자기한테 있는 것으로 자기한테 없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천지창조부터 되게 야하다라는 느낌을 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본 최초의 소설이라고 보통 불리는 겐지 모노가타리. 일본 최초의 소설은 되게 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팔립니다. 와, 거의 뭐 이게 13세기나 하여튼 그랬으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일본의 베스트셀러인데 최초의 소설이거든요.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이야기고, 겐지는 겐지 이름입니다. 이게 덴노의 둘째 아들인가 그런데,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제는 이 겐지가 화려한 여성 편력을 하는 것이 그 스토리의 대부분입니다. 궁정소설인데, 이 겐지가 심지어는 첫 번째 관계를 맺은 게 자기 새엄마예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일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화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에도 시대에 상업이 발전했잖아요. 이 에도 시대의 상인들을 조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조닌들은 사실은 산홍공상이라는, 일본도 산홍공상이라는 신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 사는 선비가 아니고 무사죠. 산홍공상이기 때문에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낮았어요. 하지만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돈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들을 읽습니다. 굳이 막 신문 상승보다도 자기들 문화를 읽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곽에 있는 문화들, 우키요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풍속 소설들, 성에 대단히 관대하고 성을 즐기는 문화들을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게 호색 일대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나왔던 소설인데, 이 조닌의 아들인가, 조닌 출신 아저씨가 쓴 거거든요. 이름도 호색 일대남입니다. 뭐겠습니까? 호색이 일대남이 이 평생 동안 수천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 심지어는 이 많은 남자들과도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쌓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와 일본 진짜 선진국 이런 이 천하의 근본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친혼 같은 경우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근친혼을 사막이라는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근친혼이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근친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근친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에서 이제 아내 빌려주기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이제 맺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이런 풍습들이. 예. 그리고 뭐 일본의 뭐 아까 뭐 호색 일대나 막 이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신성모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어떤 이런 적나라한 행위를 자체에 묘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라비안 나이트 뭐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도 19금이죠 원래는요. 19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신라 토우들 신라에 있던 그런 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보면은 그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려가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조선 후기, 중기 후기로 들어서면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관들이 이 백성들 밑바닥까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되고 이런 게 있는데 다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억압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는 춘향전 혹시 원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뭐 그게 이제 우리 현대말로 바꾼 거 엄청 야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28청춘, 2816, 16살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16살이니까 만 14살입니다. 14살 애들이 아주 그냥 재밌게 놉니다. 성을 즐기면서. 그리고 뭐 아시죠? 병강세나 가루지기전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해악들, 그런 성에 관련된 거, 그런 남근 숭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되게 그런 것들이 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 물론 뭐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풍속산업이라는 것들이 야쿠자와의 문제들,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어떤 인권, 여성 인권의 문제들, 성착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오롯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로 있지만 그 문화 자체는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과 연관해서 이 인터넷 요새 뭐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 겁나 바람 피운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많이 가면서 뭐 일본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와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일본 뉴스 사이트에서 그거를 조사를 1,100명인가 뭐 조사를 했더니 성인들의 40% 정도가 연인이나 배우자 말고 이외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우와, 40%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심지어 굴지의 생명보험사가 한 그런 1,000년 넘는 사람들에 거에 따르면 남성의 50%, 우리는 여성의 9%가 어떤 그런 바람핀다 그럴까요? 그 배우자 이외에 어떤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런 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남녀의 차이가 겁나 큽니다. 이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어느 나라가 그 일본 바람 많이 피워 혹은 우리가 더 피워 이거는 제가 생각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자료 같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헬스케어 이거 뭐 텐가라는 데가 있는데 성생활 만족도를 좀 제대로 조사를 했답니다. 18개국을 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성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 야, 그렇게 바람들을 열심히 피는데 왜 성생활 만족도가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아직도 남녀 혼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의 남녀 혼탕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뭐를 의미하냐? 일본의 남녀 혼탕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에 따르면 300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 당연히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팸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잡지에 글을 쓸 때 그거를 이제 팸투어를 하는 업체들에서 일본의 혼탕 문화를 혼용 문화를 좀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넣어서 간 데들입니다. 사실 다 그렇게 갔습니다. 재밌는 게 이런 혼탕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혼탕이라면 우리가 옛날부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게 뭐 약간의 어떤 로망이랄까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본 사람들도 그렇고 저의 경험도 그렇고 일단 가게 되면은 실내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너무 뿌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애들이 그런 약간 원피스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약간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거기는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여자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뭐 체험 삼아 가볼 만은 한데 굳이 그거를 갈 때마다 챙겨가는 거는 크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탕 문화를 가면은 사실은 그거를 가서 뭐 어떤 성적 호기심을 해결한다기보다는 혼용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일본은 혼용 문화가 굉장히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의 뭐 동아시아에 거의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혼용 문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본의 역사적 경험이나 혹은 지리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런 온천이 많죠. 노천 온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전국이 화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원숭이들도 온천을 즐기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원숭이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그렇게 있죠.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당연히 즐겼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서로 남녀가 그렇게 관계를 갖는 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탕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혼탕 문화는 뭐 기록도 많고요. 조선 통지사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금수만도 못한 막 이렇게 분노의 치를 떨면서 썼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심지어는 혼탕 문화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반증이죠. 그만큼 혼탕 문화가 일반화했던 거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외국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창피해, 남북을 그렇게 그러지 말고 혼탕하지 말자라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혼탕 문화도 그렇지만, 일본은 목욕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되게 습하고 덥습니다, 여름에. 도쿄도 이제 도쿄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천에 여름에도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몸을 푸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되게 춥거든요, 일본이요. 추운데 일본은 난방에 온돌이 없기 때문에 난방이 취약합니다. 다다미가 난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외풍 되게 심하고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온천 그리고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해서 심지어는 그래서 일본 에도 시대 이전에 중세 시대 때 대중 목욕탕이 생겼다고 봐요. 심지어는 일본 대중 목욕탕의 최초를 보통 사찰에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찰은 종교적인 이유, 어떤 청결, 어떤 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치유적인 목적에서 일본 사찰에서 대중 목욕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세에 가면은 그 센토라고 1전짜리 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욕탕을 만들고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잠그고, 그 다음에 거기는 휴식도 하고 사교도 하고, 마치 그 로마의 대욕탕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본 목욕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목욕탕과 온천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온천도 뭐 자주 가는 편이긴 하는데, 온천에서 그런 게 좋습니다. 온천은 제가 이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서는 사실은 이건 거기서 사케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원래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는 이제 안 되는데, 거기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사케를 이제 띄워줍니다. 눈 내리는데 온천에 딱 누워가지고 띄운 사케 먹으면 정말, 일본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건 좀 비싸죠. 그 대신에 싸게 이제 일본의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건 목욕탕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동네마다 우리처럼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목욕탕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40년, 50년 전에 갔던 그 목욕탕 그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목욕탕을 다녀보면은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또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목욕탕들은 대부분 남녀탕이 분리되어 있건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혼탕도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남녀탕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는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어갖고 소리가 안 들리죠. 일본은 뚫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소리를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저는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가면은 이제 그 옛날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자마자 일본에서는 반다이라 그러는데 포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으로 탈의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뭐라 그러면 또 고쳐주기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다이라고 중간에 있는 매표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남녀 탈의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다른 성이, 남자가 여탕에 가서 뭐를 하거나, 여자가 남탕에 가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것도 한 20년도 전인데, 일본에 있는 도쿄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하는데. 도쿄돔.
그 도쿄돔에 사우나가 있거든요. 이건 옛날 목욕탕도 아니고 정말 현대식 사우나입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때를 밀어주시는 세신사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입니다. 완전 문화충격.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혼욕의 문화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이런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일본 요칸에서는 남탕과 여탕이 보통 따로 있거든요. 혼탕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많은 요칸에서 뭐 그렇게 안 하는 데들도 지금 생겼는데 옛날에는 하루마다 하루 단위로 남탕과 여탕을 바꿨습니다. 예, 이게 뭐 음양의 기운을 바꾼다는 그런 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풍경을 바꾼다는 썰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저께 들어갔던 그걸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여자분들이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예,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 새벽에 갔는데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룰루랄라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탕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신고를 다 했겠죠. 제가 큰일 났겠죠. 제가 너무 당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손짓 발짓 약간의 영어를 섞어가면서 여기는 오늘은 여탕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리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또 하나 일본 목욕탕 문화 중에 특징 하나가 일본은 대부분 작은 수건을 가지고 탕에 들어갑니다. 작은 수건을 가지고 탕에 들어가는데 그 작은 수건을 보통 이제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데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거를 하기도 하는데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수건을 탕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병균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약간 가리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은 숫자들이 가리고 다닙니다. 재밌는 거는 일본에 있는 목욕탕이나 이런 것, 그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수건을 접어갖고 머리 위에 올리거든요. 저는 왜 머리 위에 올리나 궁금했어요. 왜 올리냐면은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마땅히 놓을 데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옆에다 놓으면은 이게 젖기도 하고 바로 이게 탕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건을 접어가지고 머리에다 놓으면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역사적 혹은 지리적 그런 배경에서 왔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은 왜 아직도 동전, 지폐, 팩스, 도장을 고집하나요? 그러니까 일본 참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25년인가 26년 전에 처음 이제 도쿄를 갔는데 그때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지금 우리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면은 조그맣고 이렇게 빳빳한 종이를 나눠주고 그 열차표였거든요. 펀칭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표시를 했는데 일본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아니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고 여러 가지가 발달돼 있었는데 남아있고 일본은 근데 그걸 손으로 뚫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이걸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자동으로 넣으면 그걸 넣습니다. 자동으로 넣으면 펀칭을 뚫어가지고 나와요. 굳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아니 이거 그렇게 하려면 우리처럼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이게 좀 공정이 간단하지 않을까? 약간 놀랐습니다. 아, 일본은 뭐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정한 것을 안 바꾸더라고요. 안 바꾸고 차라리 이거를 옆에 거를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안 바꾼다. 그걸 보통 매뉴얼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 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사회고, 또 하나는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라 그럽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때였죠. 일본 코로나 때 그 확진자 집계를 팩스로. 일본은 지금도 관공서에서 팩스 아니고 안 받는 데도 꽤 있대요. 근데 그거를 팩스로 했으니까, 팩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팩스로 보건소에다 그걸 합니다. 팩스로 하니까 하루 동안 그걸 다 집계를 해야죠. 세고, 일일이. 그거를 다시 보건소에서 도쿄도나 이런 관청에다 보냅니다. 그걸 또 집계를 하니까, 그거를 집계를 하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이. 우리는 3초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입력하면 땡이잖아요. 그래도 되게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엔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자조적으로 일본에서 나오는 게 21세기 3종신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3종신기 말씀드렸는데, 3종신기라는 건 뭐냐면, 덴노, 천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신기한 징표거든요. 그래서 3종신기가 뭐냐면 원래 그거였죠. 거울, 청동거울, 그다음에 고곡, 그다음에 청동검 이거였는데 21세기 3종신기 뭐냐? 팩스, 도장, 종이다. 일본만 있다. 이게 약간 자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팩스 아까 말씀드렸죠. 팩스를 하려면 당연히 종이를 쓰죠. 도장이 이제 골 때립니다. 도장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전자 결제를 한 게 제가 입사하고부터 거의 이제 그러니까 거의 20, 30년 전부터 전자 결제를 했고 이제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제가 중간에 좀 보수적인 조직으로 옮겼을 때 그때 이제 그 결제 서류에다 도장을 찍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놀랐어요. 제가 직장을 몇 군데 다녔는데 그 조직만 굉장히 오래되고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하면은 뭐 거의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그런 데였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만 이걸 쓰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걸 쓴답니다. 심지어는 겸양 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사원, 계장, 부장, 차장, 사장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쭉 일렬을 찍는데 사장은 도장을 똑바로 찍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무는 거기다 약간 기울여서 찍고요. 인사하듯이. 그 다음에 점점 기울여 가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계장이나 이제 그 담당자가 되면 폴더 인사 90도로 이제 딱 찍는 거. 와,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 그래요. 웃기죠. 이렇게 된 게 과연 그럼 일본의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만 있느냐? 아닙니다. 보통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더 크게 듭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버블이 붕괴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이 정말 굉장히 큰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그때가 마침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팩스 없애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디지털로 전환을 했는데 일본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 것들을 그냥 하는 매뉴얼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게 반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행들을 주로 많이 다니니까 일본 산하 쪽으로 지자체들을 다니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버블 경제 때 만든 지자체들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끝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일본의 우리도 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주? 아니면 군산? 이 정도의 작은 도시에 현대미술관 건물이 있거든요. 일단 미술관 자체가 끝내줍니다. 거기 가보면은 샤넬, 고흐, 고갱, 이런 것들이 다 원본으로 있어요. 버블 경제 때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사들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지비가 있어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가면은 그러니까 매뉴얼 사회 일본은 옛날 걸 참 잘 지켜 그러는데 지자체에 가서 사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바꾸고 싶다. 돈이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되게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안 바꾸고 있는 게 문화 지체에다 경제적으로 그냥 되게 안 좋은 거냐.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사실 장점도 약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찰을 많이 쓰거든요. 일본은 그 현찰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판기는 현찰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우린 다 세금을 포함하죠. 가격표보다 세금을 따로 내는 경우도 없는데 일본은 소비세를 따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20엔이다. 그럼 소비세를 예를 들어 13엔, 12엔 이렇게 소비세를 따로 붙이기 때문에 동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함께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새 한국은행에서 현금 사용권 캠페인을 벌입니다. 현금을 안 받는 그 매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안 받는 데들은 이 현금을 안 받으면 그럼 나 카드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신용이 안 좋아서 카드를 못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연배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런 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카드를 대신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것도 당연한 권리들인데 이런 걸 누릴 수 있게 그런 걸 만드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일본은 꽤나 그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이고요. 이건 중국 가면요.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매장에 현금을 안 받습니다. 카드도 안 받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같이 알리페이랑 그다음에 웨이신 그런 중국에 쓰고 있는 페이만 받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만들려면 겁나 이게 복잡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이게 좀 더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네가 방금 전에 뭘 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국가가 제가 이제 중국을 저번에 취재 때문에 한 40일 갔다 왔는데 아마 중국 공산당에서 저 따위를 기억은 못하겠으나 다 저장을 해놓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제 동선이 5분 단위로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쿄대를 나와도 아버지의 우동집을 물려받는 문화. 대대로 이어지는 장인 정신 문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인 정신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의 100년 넘은 가게 웬만한 우동집도 기본적으로 10대 이상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백 년, 300년 된 가게 100년 정도면 사실 일본에서는 그냥 근대에 그냥 그렇게 크게 노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예를 들어 사가현에 있는 두부집 제가 한번 가봤는데 270년 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본은 장인을 쇼군이라고 부르는데 쇼군인의 나라입니다. 물론 장점 많습니다. 처음에 되게 부럽죠. 야, 이러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강소기업들,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기술력이나 세계적인 어떤 수준을 가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일본을 가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봤더니 이게 꼭 장점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본은 절도 세습합니다. 절도 상당수의 절이 전부 다 아들한테 세습해요. 그리고 일본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도 세습합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 거의 30% 정도가 세습 국회의원들이에요. 한국도 지금 옛날보다 많이 높아져서 뭐 6%인가 5%인가 그래갖고 한국의 5, 6배 정도가 일본은 지역구를 세습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 문화가 발달하게 됐던. 일본의 장인 문화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건 보통 에도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쟁 쫓아다니를 하고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대를 이으려면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장인 문화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에도 시기가 되고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반이 형성이 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분 질서가 꽉 짜인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도쿄대를 나와도 결국 우동집을 물려받는다.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가업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동집을 하는 것이 도쿄대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그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와, 역시 장인문화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도쿄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너는 우동집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결국 네가 해야 되는 우동집이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에도 시대를 통해 가지고 대단히 신문제들이 고착이 되고 대단히 어떤 뭐랄까 되게 이게 벽이 완전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 일본인들은 선을 딱 그어놓고서 안 넘고요. 한국인들은 선을 그어놓으면 무조건 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분 질서가 강고했죠. 하지만 우리는 전란을 겪으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신분 질서들이 완전히 와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우동집을 하건, 부모가, 물론 우동집이라는 게 이제 뭐 편회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장단점이 있는 거고, 어느 하나를 그냥 이게 우월하다고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영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의 관점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 넌 새끼야, 노동자 계급이 대학 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심지어 진지하게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그 도쿄대를 나와도 우동집을 한다. 이건 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의 부러운 점 물론 있죠. 장인을 대접하는 문화죠. 일본의 도자기의 신이라고 불리고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시작했다고 우리나라 조선도공 이삼평이라는 분, 그 임진왜란때 끌려가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 자타가 공인한.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신으로 지금 신사에 모셔져 있는 그분이 있는데, 이삼평이라는 분은 14대째 도자기를 만드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아마도 이삼평이나 심수관이 조선에 있었으면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도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도공의 이름이 있나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않기가 쉬웠겠죠. 하지만 도공으로 끌려가고 정말 납치돼 간 거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영주들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나름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가를 이루고 나중에는 신사의 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 일본에서는 그런 장점과 단점, 그래서 지금 전통을 지키고 장인의 사회가 됐고, 하지만 일본도 요즘은 고령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해서 가업을 잇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도쿄대 나오면 그냥 좋은 데 취직하는 게 그런 경우도 많고, 하여튼 그런 데는데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회들이랑 비교해서 장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K-드라마, 한국인은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이 K-드라마인데, K-드라마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류라는 게 끈 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딱 된 거죠. 한류가 일본에서 20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럼 한류가 그러면 있느냐. 혀만 요새 열풍 불어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꾸준히 다녀본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아직까지도 한류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류는 심지어는 옛날에는 사실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갈 때, 제가 아마 일본 처음 갔을 때였나? 그때 그 선배가 묵고 있는 도쿄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묵고 있었는데, 도쿄대 기숙사에 갔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도 이제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에서 이제 무료로 묵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숙사 세계관이라고 이제 외국사 학생들을 이제 묵게 하는데, 아시아관인가? 갔더니 그 동남아시아 분들이랑 한국인들이랑 같은 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왠가 동남아시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신경을 안 썼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한국은 그냥 그런 동일선상에서 그 정도의 관심, 한국이 뭐 하는지 특별 관심도 없었고요. 일본의 원통 관심은 서구에 가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류라는 겨울 연가라는 월풍이 불었는데, 그때도 가서 제가 느낀 거는 겨울 연가가 어떤 그 한류의 열풍을 일으켰고 뭐 연사마가 어마어마했고 그랬는데, 일본 주류 문화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때 팬덤들은 그 아줌마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아줌마 팬덤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팬덤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아이돌 팬덤들이나 이런 거와는 좀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팬덤들이 이제 주류로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 여행 가서 취재를 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야쿠니쿠집, 한식집,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면서, 와, 이제 한류 문화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한식집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거의 동시대적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된 거죠. 심지어는 일본 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박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냥 씁니다. 그런 얘기를. 한국말 잘 몰라도 드라마에서 워낙 보니까 그런 얘기를 쓰고, 아까 말씀하셨던 I love you. 저도 이제 그 2024년도에 I love you 가가지고 이제 취재 가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드라마에서 한국말이 나오길래 보니까 이제 한국 남자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한국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당대의 지금 최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얘 내용을 이제 얘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전문 한국 유학생과 나이가 좀 있는 일본의 전형적인 그 여자분과의 그런 로맨스인데, 거기에서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판타지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뭐라 할까, 초식남.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괜히 그 고백도 못하고 뭐 제대로 리드하지도 못하는데 육식남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이 좋다. 제가 좀 웃긴 얘기 들었는데, 왜 한국 남자들은 왜 몸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기술적으로 먹으면 그래서 사는 남자들이 몸이 좋다는 거예요. 아, 일단 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다. 아, 이것도 난 아니구나. 막 이런.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되게 로맨틱하고 섬세하고 배려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그 호감 같은 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좋게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데 되게 장점이죠.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건 좀 어두운 부분인데, 혐한이라는 것들도 되게 그 반대편에서 비가 그림자처럼 나오고 있다. 이것도 끊임없이 계보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인은 정말로 한국인보다 키가 작은 편인가요? 체격이 작습니다. 사실 저도 큰 편은 아니었어요. 저 작은 편이어서. 그게 약간 작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게 이제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월드 데이터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각국의 이제 평균 신장, 특히 젊은이들, 18세에서 25세까지의 평균 신장을 쫙 이제 나라별로 이제 줄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남자들의 2024년 평균 신장이 175, 남자 같은 경우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엔 163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계속 키가 상승하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남자들은 172, 여자들은 158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일본은 30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들이랑 거의 비슷했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작았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키에 대해서. 이 논문에 따르면 물론 에도 시대의 그 기록들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에도 시대의 평균 신장을 157cm 정도로 봅니다. 이건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기억이 남는 거는 뭐냐면, 일본의 성에 가면, 일본 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성에 가면은 갑옷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옛날에 있었던 여기에 영주들, 뭐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입었던 그런 옷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갑옷들이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갑옷들을 보면은 어린이용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그래가지고 체험으로 입는 갑옷이 옆에 있는데, 체험으로 입는 갑옷은 훨씬 커요. 와, 일본에 있는, 옛날에 있는 그런 장수들은 정말 키가 작았구나. 그리고 그 일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배를 했던 근대 시기에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되게 크다. 기골이 장대하다. 이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왜 작고 허약해 보이는 일본인들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그 역사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에도 시대 때가 157이라고 말씀드렸죠. 조몬 시대, 일본의 첫 번째 역사인 조몬 시대 때는 159였답니다. 키가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육식금지령, 육식을 안 해가지고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신장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왜라고 불렀잖아요. 왜놈 막 이렇게, 물론 좀 멸칭이긴 한데 왜라고 불렀는데 우리만 왜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이름이 처음에 왜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왜라고 쓰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라는 게 왜소하다, 키 작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왜라고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한자가 좀 다릅니다. 왜가 좀 비슷한 글자긴 한데 좀 달라요. 일본의 왜라는 것은 나라 이름 왜자입니다. 일본 말로는 야마토라고 읽어요. 야마토가 바로 야마토 조정, 일본의 첫 번째 정권이 탄생한 지역이 일본 말로 야마토였습니다. 일본 말로 야마토라고 했죠. 그래서 왜라고 쓰고 야마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작기 때문에 왜라고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거가 없는데 그 대신에 왜라는 거를 작다라는 멸칭으로 쓴 것은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왜놈이라고 부를 때는 작다라는 멸칭,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하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왜라는 이름을 바꿔요. 왜라는 이름을 그 나라 이름 왜자에서, 그러니까 왜소할 왜자와 비슷한 나라 이름 왜자에서 지금은 보통 야마토라고 똑같이 읽는데 화평하다, 화목하다 할 때 화자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와라고, 음독을 하면 와라고 읽고 혼독을 하면 그것도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한자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와규라고 들어보셨죠? 와규, 일본소로 와규라고 그러죠. 규라는 거는 아까 규납에 말씀드렸듯이 규라는 거는 소를 규라 그러고 와규는 일본소를 와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라는 것들을 많이 쓴다. 하여튼 작은 건 사실이었다, 일본이. 그래서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변화가 없고 일본이 그렇게 별로 안 크는 걸 보고 약간 역사적인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본인들은 정말로 한국인보다 좀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역사를 꼭 알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여행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꼭 역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몰라도 뭐 일본에 가면은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이래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를 알면은 여행이 더 즐거워지고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다. 사실 제가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쓴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쓴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오사카들 많이 가니까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가는 해외 도시 중에서. 이거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등입니다. 오사카에 가면 대부분 오사카의 성을 가죠. 오사카 성을 가면은 일단은 놀랍니다. 오사카 성 자체도 뭐 이렇게 크고 멋지긴 하지만 해자가 진짜 완전 강만 하거든요. 해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강을 이렇게 해자를 졌나? 근데 오사카 성에서 벌어졌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와의 전투들을 알게 되면은 그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해자를 놓고서는 진짜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은 해자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기 오사카 성을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요. 나중에는 진짜 비겁하게 지략을 써가지고 꼼수를 부려갖고 해자를 다 메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사카 성을 보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재밌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사카 성을 가면은 오사카 성 뒤쪽에 이 조그만 비서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오사카 성을 가는 분들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사카 성만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진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조그만 비석이 있는 자리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엄마와 함께 자결한 곳입니다. 이 오사카 성이 이렇게 크고 멋지게 지어진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손 만대 우리 집안을 정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었는데 딱 2대 만에 자손이 끊겨버립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재밌고요. 그 다음에 뭐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메이지 유신 과정을 쭉 알게 되면은 돈가스 한 집을 먹을 때 그러니까 포크 가스레스를 처음 만들었던 렌카테이에서 돈을 그게 35,000원인가 4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거를 주고 먹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먹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만들었던 맛이라는 걸 알면은 한 번 정도는 틀림없이 먹어볼 만한 그런 맛이 됩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있는데 오코노미야끼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는데 일본식 빈대떡 오코노미야끼인데 오코노미야끼는 뭐 맛있죠. 일단 가면은 오코노미야끼 오사카에서도 많이 먹고 히로시마에서도 이제 원조 논쟁을 벌일 정도 있는데 오코노미라는 게 그 내 취향이라는 말입니다. 오코노미 야끼는 굽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아무거나 때려 넣고 굽는 게 오코노미야끼거든요. 그거를 먹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이후에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일본은 정말 힘듭니다. 반딧불묘 같은 이런 걸 보면 전쟁 때 아주 막 굶어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힘들 때 일본의 어머니들이 그나마 좀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재료들을 다 해가지고 빈대떡 같은 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떤 근래에 있는 전통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먹어도 맛있는데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본 역사를 알면 더 일본 여행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 평생 딱 한 곳만 간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건 좀 잔인한 질문인데요. 일본을 많이들 가시고, 보통 아마 일본을 한 번만 가고, 난 다음부터 일본은 이제 뗐어. 일본은 완전히 끝났어. 이제 일본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안 갈래.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일본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되게 크고요. 되게 다양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취향별로 좀 나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연 교토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책을 쓸 정도로 일본사에 대해서 역사 여행을 좋아하니까, 교토는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토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경주 같은 곳이죠. 일본의 덴노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덴노가 머물면서 일본의 예전에 실질적인 수도였고 이제 에도 시대에는 이제 에도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이제 교토가 수도였죠. 그런 식으로 일본의 그 어떤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볼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토의 먹거리들도 끝내줍니다. 교토의 요리는 교료리라 그래가지고 교토 요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장르가 있을 정도로 비쌉니다. 교료리의 특징은 야채거든요. 거기서 나는 제철 야채들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 야채들이 그렇게 맛있고 비쌀 수가 있다는 걸 거기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관광객들 많이 먹는데 교토의 아침 식사를 오반자이라고 불러요. 오반자이인데 우리로 치면은 아침 백반 같은 겁니다. 밥이랑 국이랑 있고요. 그다음에 짜그만 반찬들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참 매력 있습니다. 오반자이 같은 경우에는. 오반자이 그러니까 교토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토를 가면 보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사카를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데 오사카만 가는 경우보다는 오사카와 나라와 교토를 엮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이로. 왜냐면 가깝거든요, 애들이. 여기 더군다나 이게 그 신간센 같은 거 타면은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오사카, 나라, 교토를 묶어가지고 한번 가는 게 사실은 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기행 같은 건 교토지만 쇼핑 같은 건 당연히 도쿄고 그 다음에 휴양 같은 경우는 저는 유후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후인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제가 유후인이라는 온천 마을을 좋아하는 게 거기 너무 외떨어져 있으면 사실 좀 가서 뭐 하나. 물론 일본에는 유명한 요관 중에 전기 안 들어오는 걸로 유명한 요관이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걸로 유명한 요관이 있는데 저 가보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외진돼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유후인은 적당하게 산책하는 코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아기자기한 숍들도 있고 다양한 온천 스타일도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먹고 죽자. 한번 제대로 먹고 죽어보자.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별명이 천하의 부엌이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왔기 때문에 천하의 부엌이고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도톤보리 같은 경우는 별명이 먹다 망하는 거리입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죠. 그리고 요새 또 하나는 일본 소도시 여행이 사실 이건 좀 오래됐는데 이거 되게 인기인데 아마 오카야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소도시들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야마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한 량짜리 노면 전차들이 다니거든요. 오카텐이라고. 이 노면 전차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라쿠엔이라고 일본 정원. 일본식 정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 정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관지구라고 옛날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구가 있는데 거기 뱃놀이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도시 여행은 또 있고 역사 기행도 있고 쇼핑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 여행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골라가시면 좋습니다. 유명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일본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곳과 마찬가지로 사실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추천을 드렸던 오사카의 도톤보리, 진짜 먹다 망하는 거리가 오사카의 도톤보리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 붐비는 거, 사람이 떠밀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굳이 내가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는데 사방에서 한국말만 들려오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도톤보리 패스입니다. 도톤보리 가면 정말 도톤보리에서는 사방에서 일본말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줄을 너무 서야 되고 너무 하여튼 복잡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사카를 많이 가고 그럼 오사카 가게 되면 이제 오사카 성을 많이 가는데 진짜 일본 성을 보시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일본의 3대 성이라고 있거든요. 오사카 성, 나고야 성, 구마모토 성. 이게 일본의 3대 성인데 이 일본의 3대 성보다는 오사카에 좀 가까운데 히메지라는 곳에 있는 히메지 성이 일본 성의 진수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본에 있는 성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히메지 성 하나예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일본의 3대 성들은 다 근대 이후에 다시 지은 겁니다. 뭘로? 철근 콘크리트로.
사실 딱 보면은 막 옛날 건물 같은데, 심지어 오사카성은 엘리베이터 있어요, 중간. 거기 안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그 성이 그렇게 뭐 역사적 가치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3대 성으로 지정된 거는 그것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이전인 에도 시대 때 그런 거 세계로 뽑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성은 히메지입니다. 히메지는 백로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색깔도 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일본 성의 어떤 아름다움, 일본 성의 그리고 그런 기능성,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바로 히메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후인 추천했는데, 유후인이랑 가까운데 벳부가 있거든요. 제가 벳부는 좀 아쉬웠던 게, 벳부는 되게 유명한 거기도 온천 도시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벳부가 사실 거품 경제 때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단체 여행으로 엄청나게 컸거든요. 규모를 키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버블 터지고 나서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쇠락한 느낌입니다. 사실. 벳부가. 네. 그래서 벳부보다는 가시면은 유인이 좋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추인 곳을 제가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본전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본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행이 피곤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건 꼭 여행의 말은 아닌데 틀린 길은 없다. 풍경이 다를 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른 데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풍경이 다른 풍경입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덜 즐기면 다음에 또 즐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시면 더 즐거운 여행을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 여행 꿀팁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취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행은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항공권. 이제 처음에 할 때 숙소랑 항공권이 제일 크죠. 항공권을 구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오는 방법인데 이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찾은 최적의 그런 어떤 조합이랄까요? 스카이스캐너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저가 항공이나 이제 항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적당한 날짜에 있는 항공사들의 그런 순위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실제로 예약을 하실 때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게 제일 쌉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가장 어떤 해결을 할 수 있고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끊으면은 이렇게 항공권을 되게 저렴하게 그렇게 끊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랑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전은 요새 다 바뀌어가지고 뭐 트래블 로그나 트래블 월렛이나 이런 여행자 카드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요새 환전 안 해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리자마자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제일 싸고 제일 확실하게 환전할 수가 있으니까. 내리자마자 카드를 가지고 ATM에서 일본 돈을 뽑고요. 뭐 중국 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뽑고 그거를 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바꿉니다. 잔돈으로. 그리고 나서 출발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편의점 말이 나왔으니까 일본에 혹시 편의점 인간이라는 소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을 다룬 소설인데 일본 편의점,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편의점이 되게 좋아졌는데 일본은 일찍부터 편의점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편의점에는 먹거리도 많고요. 살거리도 많고요. 그리고 하여튼 특히 편의점을 이용할 때 좋은 거는 화장실. 일본 편의점은 거의 100% 화장실을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면 화장실 표시가 있습니다. 거의 100%. 그래서 거기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본의 편의점 먹거리들이 되게 좋은데 일본 편의점마다 또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은 이건 좀 오래됐는데 달걀 샌드위치가 진짜 예술입니다. 로선은 롤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 완전 그 예술이에요. 이게 진짜 편의점에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그런 대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꼭 한번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맥주 좋아해서 일본의 편의점에 가면 맥주도 싸고요. 그다음에 기간 한정 맥주들이 나옵니다. 벚꽃 일 때는 벚꽃 맥주가 나오고 단풍일 때는 단풍 맥주가 나오고 하여튼 이런 맥주들이 나오는데 이런 맥주들도 먹어보시면 좋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들도 편의점을 이용하면 되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들 많이 하시는데 쇼핑은 뭐 만약에 독특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물건이 딱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술이다 아니면 뭐 거기서 대표적으로 뭐 도쿄 바나나나 뭐 이런 그런 유명한 것들이다. 그럼 결국 가격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사야 제일 싸냐? 이건 당연히 뭐 기본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돈키호테라는 데가 되게 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쌉니다. 돈키호테라는 체인점이 싼데 제가 술 사보고 막 이러면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에는 돈키호테보다도 모든 술은 아니지만 그런 공항 편의점이 더 쌀 때도 있고요. 몇 가지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은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하면서 사보시면은 되게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미끼 상품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본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은 기차의 나라죠. 기차가 엄청 다양하고,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차가. 그리고 교통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교통비가 겁나 비쌉니다. 기차도 비싸고, 버스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들을 끊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스는 자기가 이제 일정을 짜가지고, 근데 일본 패스가 또 작년이죠?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옛날에는 무조건 패스를 사는 게 이득이었거든요. 많이 안 다니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잘 따져보고 사시면 패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중에서는 관광 패스도 있거든요. 특히 오사카나 도쿄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좀 여러 군데 볼 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관광 패스를 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차, 우리 에키벤 좋아하죠. 에키벤 먹는 것도 일본 여행이 즐거움인데, 저도 나름 에키벤들을 진짜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요새는 에키벤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에키벤이라는 건 일본 JR에서 공식적으로 넌 에키벤이야 하는 게 에키벤이거든요. 에키벤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락들,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딴 데서 파는 도시락들은 에키벤이 아닙니다. 공식 에키벤이 아니죠. 근데 공식 에키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가워요. 에키벤들을 만들어놔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차가워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에키벤도 사실은 먹다 보면, 많이 먹다 보면 뜨거운 차랑 마시면 좋긴 하지만 결국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요새 어떻게 하냐면 역들은 대부분 좀 규모가 있는 역들은 거기에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의 식품 코너에 가면은 에끼벤 비슷하게 초밥이나 뭐 이런 다양한 도시락들을 만들어 놓고 파는데, 첫 번째, 에끼벤보다 쌉니다. 두 번째, 에끼벤보다 신선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얘들이 뭐 따뜻하지까지는 않는데 그래도 되게 먹을만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그거를 사가시면은, 에끼벤 물론 뭐 먹어보는 것도 재미죠. 에끼벤 유명한 에끼벤도 있고 뭐 에끼벤 대회도 해가지고 뭐 1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은데, 기차 여행을 오래 하시면은 에끼벤보다도 오히려 거기 쇼핑몰들에 있는 그런 식품 코너에 있는 도시락을 먹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를 이용할 때, 이제 버스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가 패스모라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완전 좋거든요. 패스모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으면 그냥 그 아이폰에서 다 모든 교통수단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청 좋은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잔돈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도 잔돈을 쓰게 되면 저는 일본어도 잘 모르고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버스 운전기사님들은 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눈치를 안 줍니다. 천천히 가서 다 거슬러주고 출발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뭐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실 때 그냥 이렇게 운전기사님께 그거를 충분히 하면은 잘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특히 가게 되면은 앱들을 좀 깔아야죠. 일본 같은 거는 뭐 맵이 이제 중요한데, 이건 구글 맵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저펜트래블이라고, 이게 전철이랑 기차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레일만 깔면, 그 JR, 일본 지금 JR만 깔면 우리는 딱 치면은 거기 시간표가 쫙 뜨잖아요. 근데 일본은 시간표가 안 뜹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맞는 거를 들어가려면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재팬트래블에서는 시간표가 다 떠요. 그 대신에 시간표를 편리하게 보려면 유료 결제를 하고 끊임없이 여기가 이렇게 꼬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료 결제 크게 하실 필요 없이 나오는 것들 광고 좀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짜는데 그런 시간표를 보실 수 있고, 맛집 같은 건 나베로그가 제일 유명하죠. 일본 맛집 평가 사이트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그 파파고나 뭐 이런 걸로 통번역까지 하면은, 그러면 일본 여행 다니시는 거는 크게 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글을 써서 먹고 살리라도 상상도 못했고요. 더군다나 여행이랑 역사에 대한 글을 써서 먹고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했는데, 언론고시를 뭐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잡지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잡지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지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 잡지사에 들어가면은 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여행 기사를 좀 쓰게 됐죠. 근데 잡지사에 들어가다가 제가 주간지를 하게 됐거든요. 주간지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휴가를 딱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설이랑 추석 때. 왜냐하면 주간지는 설이랑 추석 때만 합본을 내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름이라고 따로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이랑 추석 때 이제 받아갖고 갔는데, 제가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완전 이제 좋게 있는데, 사실 이스탄불에서 엄청나게 큰 개들한테 물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들깨들이 엄청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바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들고 있는 그때 산지 얼마 안 돼 150만 원짜리 카메라로 애들을 때려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게 또 이스탄불이 광견병 다발 지역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광견병이 치사율이 100%예요. 세계에서 제일 치사율이 높은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견병에 의심되는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 백신, 파스테르 할아버지께서 개발하신 광견병 백신을 맞습니다. 그러면 광견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 백신이 좋아가지고 광견병이 안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일어나게 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싶어가지고 이제 인생이 다시 보이고, 이제 마감은 이제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고, 이제 결혼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해서, 둘이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때려치고 20개월 동안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딱 갔다 오면서는 뒷일을 생각 안 하고 20개월 갔다 와가지고 누가 저를 받아주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편집장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 20개월 동안의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배우는 역사가 그렇게 재미있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특히 한자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행에서 만난 역사는 엄청 재밌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는 들어와서 제가 출판사에 다니면서 대안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과 역사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행과 역사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낸 책이 운이 좋게도 그 경기도 수행평가 도서가 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참 그 이스탄불에서 개에 물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행 작가로 살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하여튼 그런 식이 돼서 지금 여행과 역사에 대한 글을 써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을 말씀드리면, 결혼 자금을 털었고요. 전세금 자금으로 전세금 그때 많은 거를 둘이서 털어먹고 왔고요. 시간은 말씀드렸듯이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갔다 왔으니까 시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스탄불에서 개에 물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생긴 것처럼. 그래갖고 치사율 100%래 라는, 그건 들어갈지도, 마지막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잘라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게 좀 웃겼습니다. 뭐냐면 그때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6번을 맞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이 되게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100%니까 백신을 많이 맞습니다. 백신을 맞다가 백신도 이렇게 한꺼번에 맞는 게 아니고 시간을 3일, 5일 이렇게 두고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2번 백신을 맞고 저는 들어와야 됐어요. 6번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의사한테 물어봤죠. 내가 지금 한국 들어가야 된다. 백신 2번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거기가 이제 의약분업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는데,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줄 테니까 약국에 가서 백신을 사서 너희 나라에 가든가, 아니면 너 한국에서 왔지? 한국은 엄청나게 잘 돼 있을 테니까 그냥 한국에서 맞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터키에 있는 약이 한국에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사오면은, 근데 사실은 사오면은 통관조차도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동네에 있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말을 하니까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광견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견병을 전부 다 예방접종을 개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놓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의사생활 18년 만에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갖고 옆에 있는 선배들을 부른 거예요. 선배 와보세요. 이래갖고 다 이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저는, 야, 광견병 이러는데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 외과 선생님이 아니고, 그때 내과 선생님이었나? 흉부외과였나? 하여튼 그분이 오시더니, 야, 광견병 치사율 100%인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랬더니 저 담당 의사였던 사람이, 이제 불러던 사람이, 선배 치사율 100%인 병이 어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18년 만에 처음 본다는. 그러더니, 야, 이저 광견병 이러는 거예요. 그날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 백신이 한국에 없느냐? 그랬더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가면은 백신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있대요. 그랬더니 있는데 거기 담당자분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거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백신이 있다. 혹시 선생님 맞은 백신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약은 못 가져오고 혹시나 똑같은 걸 맞아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그 깍쟁이 가져왔거든요. 깍쟁이 가져왔는데 독일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전공했는데 독일 백신이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백신 맞아야, 독일 백신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안 그러면 뭐 백신이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대나?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나가서 맞으시든가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려면 그때 통화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뀔 수 있지만 뭐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마침 알던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너 들어올 때 그 약을 꼭 사와라. 그래서 그분이 몰래 도시락통에 숨겨가지고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광견병 환자 처음 봤던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냥 놔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아직까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 보면은 그런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완전히 이런 뭐 이렇게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인생이 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 말씀드리면서 역사가 아이러니다. 발전했기 때문에 비극을 겪기도 하고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행운이 오기도 한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 세무지만 게,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좀 바뀌었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속 있었으면은 그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틀린 길은 없다, 풍경만 다를 뿐이니까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지나온 생활을 별로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행하는 일본사를 썼는데, 사실은 일본사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사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 혹은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전까지 일본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사 전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사 저희는 이제 옆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있어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제가 일본사 수업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나이롱으로 들어서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일본사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일본사를 알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역사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류를 시작한 게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 특히 중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무리로, 한 블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일본 여행을 하는데 즐겁죠.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데 즐거우시라고 이걸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일본사를 안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꼭 바른 역사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일본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보통 일본사를 아시는 분들도 저도 그랬고요. 일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외놈의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고대사 때는 우리가 우리가 다 물려주고 다 이렇게 줬는데 이놈들이 근대사에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를 삼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 맞는데요. 이 역사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가 납작해집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한번 가보시고요. 야스쿠니 신사는 도대체 왜 그런 걸 만들어 놨고 왜 거기에 그렇게 전쟁 물자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일본의 자이니치 일본 가면 좀 일본 제1조선인들에 대한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 오사카에 있는 스루아시에 가시면 스루아시라는 옛날의 자이니치들 일본 제1조선인들이 살던 곳에 가시면 그런 역사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여행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일본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일본서기에 만삭의 황후가 신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서 칼 한 번 안 쓰고서는 다 사만이 정복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일본 서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영원 같은 경우는 일본 서기가 더 정확한 기록이었고요. 일본 서기 기록들이 되게 풍부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전라도 천년사라는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천년사에서 해당 부분을 빼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서기에서 주장하는 말을 썼다 그래서 그거를 뺀다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국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광개토 왕릉 비도 사료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이 진짜로 취할 만한 내용인가는 당연히 사료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빼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일본 서기에 있다 그래서 그걸 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식민사학이 물론 있었습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게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사학이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정체성론. 한국인들은 늘 정체돼 있었다. 그 다음에 타율성론. 이런들 팽이근성. 맞아야 돌아간다. 라고 일본이 정복해서 열심히 이걸 때려줘야지 돌아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그런 무리수들을 두긴 했는데 또 하나는 만선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만선사관. 이건 뭐냐면 만주와 조선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근데 웃긴 게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 재학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환단곡이라는 책들 이런 데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뿌리는 만주, 결국은 중국 전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걸 퍼뜨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사학의 동전의 양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식민사학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일본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본 석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했던 그런 사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여행도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할까요? 네. 책 많이 사주십시오. 제가 여행하는 일본사를 시작으로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 여행하는 유럽사,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역사들만 모아서 책을 시리즈로 낼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일본사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